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모레 칠순인 6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를 정도로 인생의 희비가 많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중 반전 인생이 펼쳐진 순간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해요. 남편과 자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꽤 충격적이면서 속이 후련한 이야기니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남편과 30대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시댁에서 잦은 막말과 욕설, 그리고 남편의 손찌검으로 인해 매우 힘들었답니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하며 그 이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고 끝낼 수 있었답니다. 그때가 아마 제 나이 36살 때 일이었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허망하게 떠나서 수년 동안 괴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공포심 때문에 3년 동안 집 밖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을 정도로 고립된 생활을 했어요. 식재료는 모두 배달시켰고 몸이 아프면 그냥 미련하게 참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40대가 되자 집 밖으로 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전 남편의 두려움을 벗어버리려면 제가 직접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냈답니다. 바깥 세상에서 행복도 누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로 했죠. 그래서 전 3년의 은둔 생활을 청산하고 집 밖에 나가게 됐어요. 엄청 지저분한 머리카락부터 단정하게 자르고 시장을 보고 맛집을 가서 혼자 국밥을 먹기도 했죠.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보니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운동은 등산과 조깅을 열심히 했고 공부는 책을 읽거나 유명 강사들의 강연을 들으러 가는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에 융화되어 가고 있는 걸 느끼게 된 저는 취직도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평범하게 잘 지냈답니다. 그런데 다시 남자를 만나는 건 두려워서 계속 미뤘어요. 전 남편이 처음엔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다른 남자들도 똑같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죠. 그렇게 세월은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50대 중반이 되며 인생의 후반전을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숨막히도록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됐죠. 유명 강사의 강연을 들으러 갔다가 옆자리에 앉은 남자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는데 포근해 보이고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답니다. 그가 저에게 인사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절 본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김성미 박사 강연장에서 봤잖아요. 그때는 제가 뒷자리였는데 인사를 나눴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그랬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아니요, 미안하긴요. 제가 특징 없이 생겨서 그런 거죠. 아무튼 전 그냥 이렇게 우연히 뵙게 돼서 반가워서 인사드린 겁니다. 전 신경 쓰지 마시고 강연 들으시죠. 그 남자가 말하길 이전에도 한두 번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정말 가까운 친구를 만난 기분이 들어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의 여자가 또래의 남자에게 말을 걸고 연락처를 묻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남자가 싱글인지 유부남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음을 접고 속으로만 그를 잠시 특별하게 느끼고 말자 했는데 강연 중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강사가 돌싱이나 사별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하자 저와 그 남자가 같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옆을 쳐다봤고 그 남자도 저를 쳐다보며 인자한 미소를 짓더군요. 아이고, 전 이혼남인데 여사님은... 저도 한 2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래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혼하셨네요.
저는 전처가 바람나서 이혼했는데 실례지만 여사님은... 이거 좀 창피한데. 그래도 뭐 오래된 일이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아이를 못 낳아서 시댁에서 괴롭혔고 남편이 술 먹고 손찌검하고 그랬어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시간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말을 돌렸습니다. 저 강사님 진짜 말을 참 잘해요. 그렇죠? 네,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 보이고 느껴져요.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다시 강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는 가방을 메고 나가려는데 그 남자가 절 부르더군요. 여사님, 저기 죄송하지만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 사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친구요? 네, 같이 강연도 들으러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어울리는 친구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널뛰기 하듯 쿵쾅쿵쾅 뛰었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그가 말을 걸어줘서 연락처를 건네줬어요. 제가 모해에 홀린 것처럼 꿈처럼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서 그 남자와 친구가 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같이 책도 읽고 운동도 함께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가 봅니다. 저희 둘은 한 달 만에 연인 사이가 됐어요. 제가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을 때 저에게 또다시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저희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데이트를 했고 밤에는 청춘 같은 뜨거운 사랑도 나눴습니다. 이런 말하는 게 주책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본 열정에 다시 젊어지고 있는 기분이었답니다. 저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냈지만 그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고 밤에만 4시간 일하고 알바생들이 일해주고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답니다. 1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키워온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서로의 가족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자식이 없었고 친정엄마만 계셨는데 그이가 엄마를 뵙고 친절하고 믿음직스럽게 행동하고 말하니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페인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것에 더할 나위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예비 남편의 식구들과 만나게 됐는데 그이는 부모님은 안 계시고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처음 그이의 자식들을 보고 많이 긴장했는데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아줌마, 재산은 많아요? 형, 무슨 그런 질문을 해. 아줌마, 우리 아버지가 편의점 사장이라서 기대하신 것 같은데 편의점은 벌이가 시원찮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은 집이 전부예요. 두 아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확실하게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들님들, 제가 형만 씨랑 결혼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한테 뭔가 바라고 시집 오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버지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중에 가서 돈 없는 남자랑 재혼해서 후회한다면서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드님들의 아버지와 평생 함께 살 겁니다. 제 결심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야, 우리 아버지 제대로 된 여사님 데려오셨네. 아버지 좋으시겠어? 버릇없는 말을 계속 듣고 있어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제 불편한 표정을 읽은 그이가 아들들에게 대답해줬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는 이 애비가 세장가 가는데 그런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냐? 예의 좀 지켜라. 내가 다 큰 놈들 때려서 교육시켜야겠냐? 아버지, 우리가 예의 없는 게 아니라 현명한 거예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거니까 돈 이야기 꺼낸 거라고요. 요즘 꽃뱀이 얼마나 많은지 뉴스 안 보셨어요? 재혼해서 패가망신한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선자 씨는 그런 여자들과 달라. 보다시피 교양 있고 착한 사람이다. 마음이 얼마나 예쁜 줄 알아? 우리 아버지 제대로 빠지셨네. 하긴 뭐 아버지도 남자니까 이해합니다. 아무튼 여사님, 저희 아버지는 가진 게 없으니까 잘 좀 봐주세요.
두 분 재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마워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이제 우리도 아들인 셈이니까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민찬이 민우가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좋은 새엄마가 돼볼게. 집밥도 해주고 너희들이 하는 일을 응원할게. 네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서 응원을 못 받겠네요. 저희 둘 다 취준생인데 사실상 백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새엄마, 우리 용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예비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새엄마 될 사람을 처음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돈 달라는 거냐?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놈아. 도대체 언제 인간 될래? 나이 30 넘게 먹었으면 제발 철 좀 들어라. 네가 이러고 다니니까 민욱이가 너 따라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요즘 취준생 백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린 시대를 잘못 타고난 세대라고요. 일자리는 적고 취직하려는 사람은 넘쳐나니까 인구 대비로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취직하면 다 갚을 테니까 아버지나 새엄마나 아무나 용돈이나 좀 주세요. 아유, 정말 괴롭다. 내가 너희들한테 못해준 게 뭐냐? 누릴 거 다 누리고 컸으면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다닐 거야? 그리고 일자리가 없다고? 공장에 가봐라. 일손이 모자라서 대환영할 거야. 아버지, 우리대로 공돌이 하라고요? 4년제 명문대학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공장을 들어가요? 하여튼 아버지는 옛날 사람인 거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버지, 꼰대 같은 발언 그만하시고 우리 그만 일어날 테니까 차비나 좀 줘요. 그렇게 예의 없이 굴던 두 아들은 남편에게 10만 원씩 받고 금액이 적다며 인상을 찌푸리며 나갔습니다. 남편만 보면 자식들이 훌륭할 것 같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형편없는 아들이어서 많이 놀랐어요. 사실 그이의 자식들 때문에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나 싶은 고민이 들었답니다. 제가 망설이고 있자 그이가 아들들은 아주 가끔 보는 사이고 저와 만날 일은 거의 없다면서 신경 안 써도 된다며 설득하더군요. 선자씨, 제 자식들이 좀 그렇죠? 원래는 착한 녀석들이었는데 애들이 사춘기 시절에 제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많이 변했어요. 애정 결핍하고 불만이 많은 상태로 커서 말하는 게 좀 거칠고 버릇없어 보일 겁니다. 그래도 큰 문제나 사고 치는 애들이 아니니까 너무 안 좋게 봐주시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요. 저는 형만 씨만 보고 결혼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빨리 결혼해서 살림 합치자고요. 고마워요, 선자씨. 제가 더 잘할게요. 저는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 그이가 웨딩 사진 정도는 찍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수십 년 만에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게 됐어요. 우와, 이 선자씨 맞아요?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죠? 나무꾼들이 왜 선녀 옷을 감췄는지 알 것 같아요. 민망하게 왜 그러세요, 형만 씨. 여기 직원들이 비웃잖아요. 전 쭈글거리는 아줌마라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20대 아가씨 같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비웃나요? 저랑 같은 생각이어서 웃는 겁니다. 다들 내 말이 맞죠? 그러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그렇게 공주 대접을 받아가며 웨딩 촬영을 재밌게 끝냈고 가장 잘 나온 사진 몇 장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이 집 거실에 크게 액자로 해서 결혼 사진을 걸어뒀어요. 그렇게 저와 형만 씨의 신혼생활이 시작됐는데 정말 20대 시절 결혼했던 기분과 흡사했습니다. 그이와 저는 아주 화끈한 밤을 보내기도 했고 아주 달달해서 녹아버릴 듯한 데이트를 즐겼어요. 저희 둘이 5년 동안 함께하는 동안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냈답니다. 한편 남편의 자식들은 남편이 매달 입금해주는 돈으로 생활했고 취직을 못하고 놀면서 지냈어요. 제가 그이 집에 들어가 사는 동안 3번인가 찾아왔는데 항상 돈 이야기만 꺼냈답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우리 형제가 사업하겠다는데 투자 좀 해달라고요. 이 녀석아, 니들이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내 전 재산을 너희한테 다 쏟았다고. 근데 내가 돈이 어딨어? 너희들한테 매달 생활비 보내고 우리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다고. 너희들도 알잖냐? 내 편의점 매출이 형편없는 거. 순수익이라고 해봐야 고작 300~400만 원이라고. 그거 말고 숨겨놓은 재산 없어요? 할아버지가 땅 부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유산 받았으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땅 부자? 너희들 어디서 뭘 들은 거냐? 예비는 쌀밥보다 옥수수밥을 더 많이 먹고 자랐어. 없이 살았다고 이놈들아. 그래서 투자 못 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줘요. 아유, 이 속 터져. 이놈아, 나중에 사업 말아먹고 이 애비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는 거냐? 내가 너희들한테 줄 돈도 없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가봐라. 아이, 진짜 짜증나네. 그럼 새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엄마, 혹시 꽁쳐둔 돈 좀 없으세요? 몇 천만 원이라도 투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민찬이, 민우가, 내가 가진 돈은 있긴 한데 이 돈은 너희 아버지와 둘이 노후를 위해 쓸 거야.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뭐야, 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조용히 입을 닫고 계셨던 거예요? 이야, 새엄마 이거 완전 섭섭합니다. 아무리 의붓아들이어도 그렇지 모르쇠로 나오니까 서운하네요. 아들들은 계속해서 저희 부부에게 사업 자금을 요구했는데 끝까지 거절하며 내보냈습니다. 그이는 자식들이 다녀갈 때마다 저에게 수십 번을 사과했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어. 자식을 잘못 키운 내 탓이니까 사과할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사회가 문제라서 민찬이, 민욱이가 들어갈 회사를 못 찾은 거잖아. 당연히 눈을 낮추고 일을 다니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해해야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저 녀석들한텐 절대 돈 같은 거 해주지 않을 거야. 당신도 절대 주면 안 돼. 남편은 확실하게 자식들에게 선을 그어서 제가 불편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끔 진상 부리는 걸 봐야 하는 것만 빼면 충분히 참을 수 있었죠. 얼마 뒤 저희 부부는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걱정 없이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에게 이상이 생겼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검사 결과를 듣고 나온 남편이 표정이 많이 어두워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표정이 왜 그래? 이상이라도 있는 거야? 여보. 그 내시경 결과가 나왔는데 그 대장에 문제가 있다네. 그게 암이래. 2기. 뭐, 대장암? 그게 정말이야? 그럼 어떡해? 수술하면 낫는데? 이게 뭐야? 그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암이라니. 나 미칠 것 같아. 미안해, 여보. 근데 이 암이라는 게 증상이 제멋대로인가 봐. 사람을 가려가면서 아프게 하나 봐. 너무 걱정하지 마. 수술하면 낫는다고 했어. 정말이야? 수술하면 문제 없는 거래? 그렇대, 여보. 미안해. 당신 예민한데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당신 만약 암 때문에 저 세상 가면 가만 안 둬? 날 사별하게 했다간 혼구멍이 날 거야? 알았어. 나 어디 안 가. 수술하고 당신 옆에 콕 붙어 있을게. 그러니까 그만 울고 집에 가자. 집에? 수술은 언제 하기로 했어? 빠르면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 일단 집에 가서 맛있는 밥이나 먹자. 당신이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얼른 가자. 저는 그 일을 집으로 데려가 밥을 해줬고 일주일 동안 걱정에 휩싸여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수술 당일날은 제 몸이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여보, 수술 잘 받고 나와. 꼭 힘내서 살아 돌아와야 해. 알았어, 여보. 이거 아주 간단한 수술이래. 바로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암이 무슨 장난이야?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절대 약해져선 안 돼. 마음 단단히 먹고 꿋꿋하게 버티란 말이야. 그래, 알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두고 먼저 떠나지 않을게. 우리 노후를 재밌게 즐기기로 약속했잖아.
알지? 그이는 긴장 하나 없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의사가 말하길 수술은 잘 됐으니 회복만 잘하면 몇 주 뒤에 퇴원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걱정을 내려놨고 눈을 뜬 남편의 손을 잡고 수고했다, 고생했다며 속삭여줬습니다. 여보, 잘 견뎠어. 이제 됐어. 수술 잘 끝났대. 봤지? 내가 뭐랬어.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곧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야. 당신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 그래, 기다릴게. 내가 항상 옆에 있을 거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만 해. 저는 그이의 옆에 달라붙어서 손발이 되어줬습니다. 몇 주 동안 회복을 한 남편은 퇴원을 해도 좋다는 소견을 듣게 됐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암 수술이 성공하긴 했지만 남편의 기력이 쉽게 돌아오진 않았어요. 하루의 절반을 잠만 잤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힘없이 소파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여보, 기운 없어? 우리 오랜만에 서점이나 갈까? 당신 신간으로 나온 책들 보고 싶다고 했잖아. 같이 구경하러 가자. 서점? 여보, 미안한데 많이 피곤해서 쉬고 싶네. 나 좀 누워야겠어. 많이 피곤해? 수술 받고 2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력이 돌아오질 않네.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 줬잖아. 조금만 버티면 좋아지겠지. 알겠어. 들어가서 눕자.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남편은 기력이 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입맛도 잃어서 식사를 아주 적게 먹고 숟가락을 놨습니다. 예전에는 밥 2공기를 기본으로 먹던 남자가 이렇게 약해진 거죠. 한편 남편의 아들들에게 진작부터 소식을 전했는데 둘 다 수술 당일날 한번 찾아오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해서 언성을 높였어요. 민찬이니?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수술 받고 힘없이 집에만 있는데 찾아와서 힘이 되어드리면 안 되니? 새엄마, 지금 게임 중이라 바빠요. 그리고 엄마가 어련히 잘 돌보고 계시겠죠? 내가 돌보는 거랑 아들내미 둘이 찾아와서 힘이 되어주는 거랑 비교가 되겠어? 너희가 서운해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좀 상황에 맞게 행동하면 안 되겠니? 새엄마 말이 많으시네. 알았어요. 한번 가볼 생각이었으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맙시다. 조만간 동생이랑 한번 들릴게요. 그렇게 겨우 설득해서 두 아들이 찾아왔답니다. 민찬이와 민욱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약해지셨을까? 아버지 암보험은 들었죠? 그거 돈 나왔어요? 아마 나왔겠지. 아버지, 형이랑 나랑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이건 대박나는 아이디어라 절대로 안 망해요. 그러니까 보험금 받은 거 우리한테 쏘세요. 두 아들의 형편없는 소리에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리고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두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 지금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정말 가관이다. 이럴 거면 둘 다 나가라. 내가 괜히 오라고 한 것 같구나. 새엄마, 아직 이야기 안 끝났잖아요. 보험금 얘기 좀 하게 나가 있어요. 뭐야? 이 녀석들이 끝까지 아나무인이네? 너희들 나가! 제가 아들들의 팔을 잡아당기며 방에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제 어깨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아이씨, 이 아줌마가 엄마 소리 해주니까 진짜 애미 된 줄 아네. 이 봐요. 우리 가족인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돈 문제고 뭐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줌마 나가요. 그러자 남편이 힘들게 몸을 일으켜서 두 아들의 뺨을 갈겼어요. 하지만 기력이 약한 탓에 거의 스치듯 뺨을 건드렸습니다. 뭐야, 겨우 이게 다예요? 야, 아버지 진짜 많이 약해지셨네. 옛날 같았으면 멱살 잡고 난리 났을 텐데 말이야. 이빨 빠진 호랑이가 따로 없다고. 아버지, 이제 그만 돈 좀 푸세요.
아니, 두 아들이 사업 좀 하겠다는데 그걸 치사하게 안 주고 있어.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 테니까 보험금 좀 줘봐요. 이 못난 것들. 이러고도 너희가 내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너희 새엄마를 넘어뜨리고 막말까지 해.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내가 쉽게 내어줄 것 같으냐? 어림없다 이놈들아. 난 이제 너희들하고 연 끊으려니까 당장 나가. 아버지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민우가 아버지 통장 찾아봐라. 도장이랑 신분증도 찾아서 갖고 나가자. 이 방 안에 다 있을 거니까 털어보자고. 알겠어. 오늘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자고. 보험금이 얼마나 나왔을지 궁금하네. 두 아들은 서랍장을 뒤져서 그 이에 통장과 지갑을 찾았고 곧 도장까지 찾았답니다. 희죽거리면서 통장을 흔들며 비아냥대더군요. 여기 찾았지롱. 이야, 와, 돈이 꽤 많네. 아버지, 돈 잘 쓰겠습니다. 민우가 그만 가자. 오늘 밤은 술집 좀 가자. 비싼데. 가서 아가씨 불러서 놀자고. 그렇게 남편의 보험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두 아들은 나갔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려봤지만 힘으로 밀려버리는 바람에 막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데 그걸 더 쌓이게 했으니 좋아질 리가 없었죠. 괜히 제가 아들들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몇 주 뒤 남편의 몸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재발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따졌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해놓고 왜 재발이 됐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그러자 암이 재발하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진정하고 치료에 신경 쓰자고 하더군요. 한참 동안 흥분한 채로 씩씩대고 있다가 결국 아픈 남편을 위해 입을 다물고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엔 암 크기가 더 커졌다며 항암 치료 먼저 하고 수술 계획을 잡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옆에서 항암제를 맞는 걸 지켜보는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걸 모두 지켜봤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조금만 힘내. 약해지면 안 돼. 그이는 입만 뻥끗거릴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더군요. 얼마 뒤 수술까지 하고 입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암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링거를 수시로 달아야 했답니다. 거동까지 불편하니 당장 집으로 가서 지내는 건 무리라고 했죠. 그렇게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자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회복하며 다시 건강을 찾았지만 또 얼마 가지 못해 후유증으로 시달리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수시로 찾아오는 증상이라 외출도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붙어서 지냈답니다. 몇 년 뒤에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세월이 흘러 결혼한 지 만 10년이 되자 남편은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결국 저는 그 일을 지키지 못하고 사별을 하게 된 거죠. 가슴 아픈 저는 아들들에게 연락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냈지만 알려야 할 건 알려야 했으니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을 하고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야, 새엄마 안 본 사이 얼굴 좋아지셨네. 우리 아버지 기를 다 빨아먹어서 그렇게 낯바닥이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건가? 뭐야? 너흰 슬프지도 않니? 니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웃음이 나와? 아니, 늙고 때가 되면 누구나 저승 가는 거 아닌가요? 왜 이리 진지해요? 누가 보면 대단한 사랑한 줄 알겠네. 야, 민우가 부조금 걷는 거 잘 확인해라. 장부랑 잘 맞춰서 받아. 너희는 또 돈이니?
니들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도 돈부터 챙기려는 거야? 이봐요, 아줌마.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잔소리 좀 그만합시다. 그리고 우리랑 아버지 유산에 대해 대화를 좀 해야 합니다. 일단 조문객들 빠지면 어디 도망가지 말고 여기 붙어 있어요. 자식놈들은 끝까지 돈 타령이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이니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 인내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점차 빠지자 아들 녀석들이 제 앞에 앉더니 종이와 펜을 주더군요. 아줌마, 거기 받아 적으세요. 아버지 재산 모두 포기한다고요. 나중에 괜히 고소니 뭐니 하지 않겠다고 각서 쓰세요. 아줌마가 우리 아버지랑 재혼할 때 했던 말 기억하죠? 절대 돈 때문에 재혼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뭐야? 각서?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냥 짐승 같은 놈들이었어. 만약 너희 아버지가 돈이 없고 재산 없으면 여길 오질 않았겠지? 이 아줌마가 또 까부네. 여봐요, 아주머니. 우리 아버지랑 잘 살았으면 그만 아닙니까? 얼른 각서 쓰고 계속 오열이나 하세요. 뭐 연기를 하는 건지 진짜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하고 싶은 걸 하려면 각서부터 쓰라고요. 그랬으면 될 거 아니야.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희들한테 벌을 내릴 거야. 돈을 그렇게 밝히다가 어떻게 되는지 쓰디쓴 맛을 보게 될 거라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고 아줌마는 거기에 각서나 쓰고 사인이나 하세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더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 대충 휘갈겨 각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두 아들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줌마, 이걸로 우리 관계는 끝입니다. 앞으로 잘 사세요. 지금 가려고? 너희 아버지 장례식은 끝까지 치러야지. 아니요, 뭐 아줌마가 알아서 할 건데 우리가 뭐하러요. 10년 가까이 인연 끊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아들 노릇하라고요? 너무 늦었어요. 우린 할 거 다 했으니까 아줌마가 마무리 잘하고 가세요. 아, 그 집은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까 빠른 시일 내로 짐 빼세요. 그것들은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통보하더니 장례식장에서 나가더군요. 세상에 이런 나쁜 자식들이 또 있을까요? 이놈들은 제가 본 인간들 중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이의 상을 모두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고 기운이 빠져 며칠 동안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현관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더군요.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아줌마, 여기서 나가요. 지금 사람 불러서 짐 싹 다 빼기로 했으니까. 걸리적거리기 여기 있지 말고 딴 데 가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모른 척을 하지? 아줌마, 내가 짐 빨리 빼라고 했잖아. 이 집 팔렸어. 뭐야, 벌써 이 집을 팔았다고? 그래, 변호사랑 다 알아서 해결했으니까 아줌마는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돼. 아저씨들, 빨리 짐 빼주세요. 내일 모레 다른 사람이 이사 온다고요. 저는 두 아들에게 양팔을 잡혀서 현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아직 마음의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끝이 나버렸네요. 수중에 가진 돈이 있긴 했지만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니 일단 모텔로 들어갔어요. 한 달 투숙을 하기로 하고 거기서 시름시름 앓으며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아 오랫동안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모텔이 아닌 작은 집을 마련하려고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전세 빌라 중 저렴한 곳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여러 빌라를 돌아다녀 봤는데 다 비슷비슷해서 제일 조용한 곳으로 고르고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검은 양복 입은 남자가 따라 들어오더군요. 저기 김선재 씨 맞으시죠? 사모님 맞으시죠? 네? 저를 아세요? 연락이 안 되던데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핸드폰이요? 그건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저씨 누구길래 저를 찾았다는 거죠? 저는 이영만 사장님의 비서입니다. 비서요?
제 남편한테 비서가 있었나요? 편의점 사장한테 비서가 있어요? 저희 이영만 사장님은 7군데 중소기업의 대주주로 계신 분이었어요. 제가 모든 대리인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사모님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기도 했고요. 장례식장에도 갔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저를 못 알아보시는 모양이에요. 조문객들이 다 마스크를 쓰긴 했죠. 근데 제 남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네. 투자한 회사가 많은 것 말고도 부동산도 여러 개 있습니다. 명의를 저로 해두셔서 아마 자식들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모두 사모님께 전해드리라는 유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와 절차 받으시고요. 사장님의 재산 상속 받으시죠.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 남편이 그런 부자인 것도 못 믿겠고 당신이 헛소리하는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변호사 이 자리로 부르셔도 됩니다. 마침 여기가 부동산이니까 사장님이 남긴 부동산을 조회하면 되겠네요. 저는 끝까지 믿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곧 부동산 중개인이 비서의 명의로 된 건물이 여러 채 있다고 하더군요. 또 잠시 후에는 변호사 3명이 와서 저에게 남편이 직접 쓴 유서를 보여줬어요. 어머, 이거 내 남편 글씨체가 맞아요. 그이가 쓴 게 맞다고요. 사모님, 이제 믿으시겠죠? 그럼 절차대로 사장님 재산 상속 받아주세요. 사장님 마지막 소원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이의 큰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 화끈하게 대저택을 마련했고 유기견도 2마리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큰 유산을 받았다는 걸 의붓아들 둘이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베란다를 통해서 제 집에 몰래 들어오더군요. 아줌마, 집 좋네. 우리 아버지 등쳐먹고 재산을 다 처먹으니까 배불러? 우린 꼴랑 편의점 하나 있는 줄 알고 바보처럼 믿었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유산이 남겨졌네. 이야, 아줌마 낮바닥도 반질반질하고 배도 많이 나왔네. 살기 좋지? 그러게 말이야, 형. 우리가 아예 여기서 같이 살자. 법적으로 모자지간인데 여기서 살아도 되잖아. 새엄마, 우리도 여기서 살아도 되죠? 같이 살기 싫으면 우리 아버지 유산 다 토해내요. 안 그럼 새엄마 피 말리게 할 겁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거야? 당장 나가.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어. 신고만 해봐. 이 집 확 불질러버릴 테니까. 아줌마, 우린 받아야 할 게 있어서 온 거야. 따지고 보면 이 집이 우리 집인 게 맞는 거잖아. 고로 무단 침입이 아니지. 놓친 내가 자식들 몰래 재산 숨기고 있었다니. 진짜 몹쓸 애비다. 니들 아버지가 오죽하면 재산을 비밀로 했겠어? 너희들이 돈을 가져다가 흥청망청 가치 없게 쓸 것 같으니 나한테 넘긴 거 아니야. 난 너희들한테 할 말 없다. 내 재산은 너희들이 못 건드려. 이야, 아줌마 대단하시네. 돈이라는 게 이렇다니까. 주머니가 차니까 의기양양한 거 봐봐. 아주 웃기는 년이네. 야, 변호사 좀 끼고 있다고 자신만만하냐? 그럼 우리가 아이고 비싼 변호사가 붙어있으니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냐고, 이 반푼이년아. 이제 막 가자는 거니? 당장 나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 집에서 나가. 그러자 두 아들이 제 앞에 서서 낄낄 웃더군요. 꼭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아줌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줌마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재산 물려받을 거 아니야. 아버지랑 혼인신고까지 했으니 우리가 아줌마 자식인 거잖아. 형, 오늘 보내버리자. 아버지 유산이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70억이래. 그거 포기하느니 접신물에 코 박고 돼지고 말지. 이판사판이야. 오늘 끝내버리자. 저는 뒷걸음질을 치며 벌벌 떨었습니다. 민찬아, 민우가 너희들 왜 이러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란 말이야. 인연 쫄았네. 자,
우리가 편하게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민우가 준비됐지? 아, 한 방에 보내버리자. 새엄마, 이제 그만 우리 모두 원위치로 돌립시다. 자, 준비하시고. 두 아들은 키득거리며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겁에 질려 주저앉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이윽고 퍽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제 몸은 멀쩡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가 데리고 온 유기견 2마리가 형제에게 몸을 던져 물어뜯더군요. 아이 개새끼들이! 야, 민우가 형 좀 도와줘봐. 아, 이놈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아, 형 나도 지금 물렸다고. 아, 이것들 왜 이렇게 센 거야? 아, 너무 아파. 그 순간 저는 방으로 달려 들어가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집안에 의붓 자식들이 찾아와 벌인 짓들을 전했죠. 5분 만에 도착한 경찰들은 유기견들을 보고 놀라더군요. 두 아들은 여태 물어뜯기고 있었답니다. 경찰들이 어쩔 줄 몰라 해서 제가 강아지를 불렀습니다. 나리, 하리야, 그만 엄마한테 와. 그러자 바로 두 아들을 놓아주고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이윽고 경찰들은 사건을 접수하고 두 아들을 끌고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저도 피해 입은 상황을 전하려고 뒤따라갔답니다. 두 아들은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저에게 끝까지 유산 이야기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꽃뱀년 씨, 당장 우리 아버지 유산 토해내! 신고해야 할 건 당신이 아니라 우리라고! 맞아 이년아! 네가 순진한 아버지 꼬셔서 전 재산 가로채 간 거잖아! 우린 그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허망하게 내려다 보시겠다. 그만들 좀 해라. 난 네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모두 기부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럼 니들이 빼앗으려고 해도 못하겠지. 저 꽃뱀이 어디서 구라를 쳐, 이씨. 네가 기부한다고 씨부리면 우리가 믿을 것 같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니년한테 재산 돌려받고 말겠어.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더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에게 제 집에 무단 침입하고 겁을 준 사실을 접수하고 처벌해달라고 확실하게 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형사들이 법적으로 아들인 걸 알고 그냥 좋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아무리 미워도 세상 떠난 남편의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뭔 개떡 같은 소린지 제가 무서워서 공포에 떨었다고 연이어 말했지만 형사들은 돈에 눈이 뒤집혀서 그런 거니 진정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처벌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저것들은 자식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요. 지들 아버지가 10년 동안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찾아보지도 않은 후레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무늬만 자식이지 완전 쓰레기들이라고요. 제가 속에 있던 말을 뱉어내자 큰아들이 희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줌마, 그래도 우린 핏줄이잖아. 아줌마는 대충 뭐 15년? 그 정도 같이 산 첩일 뿐이야. 게다가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은 건 다 첩년인 당신이 보기 싫어서라고. 이게 팩트란 말이야. 맞아, 이게 정답이지. 형사님들, 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잔 줄 아세요? 건강했던 우리 아버지 아프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수사해보면 뭔가 나올 겁니다. 아버지 밥에다가 뭘 탔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이 역겹고 기막힌 말들을 듣게 되자 실소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짐승이네 이것들. 그래, 마음대로 떠들어라. 너희들이 지옥에 갈 때까지 끝까지 싸워보겠어. 저 꽃뱀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봤죠 형사님들? 당장 수사해봐요. 조사해보란 말이에요. 그러자 형사들이 책상을 쿵쿵 내리치며 두 아들에게 입 좀 다물라고 하더군요. 좋게 합의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떠드냐고 화를 냈답니다. 형사들이 끝까지 합의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줬죠. 그랬더니 두 아들이 미쳐 날뛰었어요.
계속 보니 이젠 놀랍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재산 내놔. 그거 내놓고 처벌하든 하란 말이야. 네가 사는 집이랑 돈 모두 우리 형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남긴 우리 돈이라고. 맞아. 우리가 가져야 할 돈이니까 그 돈 내놓고 신고를 하든 감옥에 보내든지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 인생 진짜 처절하게 무너질 거야. 그렇게 짓거리더니 갑자기 두 아들이 몸을 비틀며 바닥에 쓰러졌고 개거품을 물며 입이 돌아갔습니다. 형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며 119에 신고하더군요. 하늘이 벌을 내렸는지 남편이 벌을 주는 건지 두 아들은 심각한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이유가 제 유기견들에게 물려서 광견병으로 그렇게 지옥으로 가게 됐다네요. 저를 공격하려다가 도리어 물어뜯기고 나서 병균이 몸속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어이없이 최후를 맞은 형제는 얼마 뒤 화장되어 강가에 뿌려졌습니다. 제 복수극은 사실 제가 나서서 이룬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찾아오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만약 가만히 있었다면 전 아무 짓도 안 했을 것이고 제 강아지들도 물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 인과응보가 된 셈이었죠. 저는 사별을 하고 그이가 남긴 유산으로 마련한 대저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나머지 유산은 암 환자들에게 기부했답니다. 저처럼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게 됐네요. 이제 내일 모레 칠순인데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이 강아지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계획입니다. 가끔 노인정 가서 놀기도 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나들이도 다니면서 세상 구경 많이 하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께 위로의 사연이 됐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